네,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오늘은 여기 상암동 DMC, 여기 MBC 앞에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사실 법사위 국감 때문에 우리 정치권이 확 달아올랐는데요. 무엇보다도 우선 윤석열 총장이, 저는 그렇게 예측했어요. 참 조용히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거든요. 왜냐면 최근에 윤석열 총장이 한층 웅크린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민주당 인사들도 거의 식물총장 때리려 간다라는 느낌으로 준비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갔다가 이제 호되게 당했죠, 그분들. 제가 이제 방송 나가서도 몇 차례 비유를 했지만은 이 야구를 할 때 직구를 던진다는 거는 직구 구속이 막 150 이상 나오고 이렇게 구위가 있는 사람들이 던지면 굉장한 결정구지만은 80km밖에 볼 속력이 안 나오는 사람이 직구를 던지면은 이거는 배팅볼이에요. 네, 배팅볼 기계에서 공 던져주고 홈런 치라고 그냥 던져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총장에게 번갈아 가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배팅볼을 던져줬다. 우리 존경하는 박범계 의원님도 과거에 윤석열 총장하고 굉장히 친한 관계였다. 서결이 형 이런 말을 했던 관계였는데 이번에 좀 강하게 몰아붙였다가 윤석열 총장한테 과거에 저한테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라는 말이나 듣고 그 외에 이제 국감 시청하시는 분들이 제가 그 채팅창에 올라오는 걸 보니까 국회 법사위 3김 시대가 열린 것 같습니다. 이 3명의 김시성을 가진 국회의원분들이 나오시면은 환호를 합니다. 사람들이. 김종민, 김남국, 김용민, 이 세 분이 오면은 거의 뭐 다들 경청하는 자세로 이제 보죠. 왜냐면 굉장히 이분들이 강한 어조로 이제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는데 판판이 망신을 당하고 물러나는 모습이라 가지고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이 국감을 보고 그때 시청률이 10%가 넘었다 그러잖아요. 그 TV만 그렇고 나머지 유튜브나 이런 까지 합치면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봤을 텐데 상당한 숫자가 이제 대권주자로서 윤석열 총장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변화가 있었던 것이고, 저는 그래서 이번에 데일리안 조사를 보면은 RN서치랑 했던 데일리안 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총장이 15.1%권 정도까지 왔다 이런 얘기를 이제 봤는데, 저한테 라디오에서나 이런 데서 저한테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과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대권주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은 저는 아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건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지금은 좀 스물스물 지금 좀 잠행 중인 사람들이지만은 스물스물 올라올 게 이제 태극기 부대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이라 그러면은 거의 불공대천의 원수가 되어야죠. 왜냐하면 태극기 부대가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킨 그런 사람에게 호감을 보이는 거는 자기 모순이거든요. 탄핵에 찬성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배신자 담론을 만들어가지고 사람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들이 아예 탄핵뿐만 아니라 감옥에 이제 감옥소에 보낸 사람을 따른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하지만 저는 그 사람들 할 거라 봅니다. 왜냐면 애초에 그런 논리적인 어떤 이유로 지금까지 뭐 탄핵 찬반파가 갈렸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지점이 하나 있고요. 윤석열 총장 개인에게도 만약에 정치 참여한다면 고민일 겁니다. 본인이 최대한의 확장성을 가지기 위해 가지고는 국민의힘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지점은 누가 공유하고 있냐면은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반문까지는 이제 생각이 거의 비슷한데, 그 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보수냐에 대해 가지고 고민하게 되는 지점들이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진중권, 서민, 그 다음에 김경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탈당을 한 금태섭 의원까지, 이분들이 이제 다른 진영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는 윤석열 총장이 대권주자 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저는 아무 꺼리낄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차피 탄핵 찬성을 했으니까 제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 가지고 그땐 비토할 이유는 없거든요. 굳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미묘한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제2의 안철수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반문에도 상당한 파이가 커질 것이거든요. 반문의 상당한 파이,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아까 말했던 진중권, 서민, 김경률 이런 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금태섭 이런 분들과 함께하는 어떤 세력의 크기가 커지면은 3당 후보를 노리는 그런 전략적 움직임 할 수도 있는데, 그 지점에 가까워지면은 정계 개편이 크게 일어날 것이다. 여당이 180석이라고 하잖아요. 180석 의원들 중에서 저는 친문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120명이 넘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완전 직계로 분류되는 사람이. 과거에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은 동교동계라는 다른 결속력이 있는 게 있었지만은
이 한 5, 60명 되는 나머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오리알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 생겼을 때 안철수 대표라는 강한 대권 주자가 따로 나가 살림 차리겠다 했을 때 그때 비문이라고 불리는 계열들 한 30명 뛰쳐나가가지고 국민의당을 만들었잖아요. 그 정도의 동력 정도는 생길 수 있다, 윤석열 총장에게. 그게 하나의 이제 관점이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과연 그럼 국민의힘에서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만약에 뛰쳐나갈 사람들이 있겠느냐, 요 정도의 아마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대권 주자로 부상하게 되면은 그에 견줄 만한 인사가 대권 주자로 있지 않으면은 굉장히 정계 개편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그런 지점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강경보수 하시는 분들 보면은 너는 왜 윤석열이 국민의힘 후보가 되기 어려울 거라 얘기하면서 대권 주자로서의 성장을 방해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저한테 항의하는 분도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잘 곱씹어 보십시오. 윤석열 총장이 지지율이 상승하고 대권 주자의 반열에 공고하게 자리 잡게 되면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예. 과연 강경보수가 원하는 쪽으로 가줄까요? 전혀 아닙니다. 지금 그 강경보수는 그냥 문재인 정부랑 강하게 싸우는 사람이니까 그냥 좋아하는 단계에 있는 것인데, 아마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생각해 보세요. 강경보수들이 그렇게 원하는 박근혜 대통령 사면 이루어질까요? 안 될걸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나 아니면 이런 어떤 탄핵에 대해 가지고 반대하는 입장을 보면 윤석열 총장은 자기 부정인데요. 네, 그걸 해줄까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정치를 바라보면서 근시안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보수가 절대 정권을 잡아오기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고, 지금 이번에 김종인 장관에 대해 퇴진론을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대위를 중단하고 이제 전당대회를 치르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우리 당내 인사들 그렇게 막 비유적으로 비판하고 이러지 않는데, 오늘은 제가 비유를 하나 했어요. 예. 저는 지금 김종인 비대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장 선거와 대선이라는 큰 선거판에서 보수가 이제 짠물을 좀 빼가지고 51% 정도의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영역까지 이제 확장성을 가져야 된다. 이게 김종인 비대위의 사명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강경보수 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겠죠. 예? 강경보수 하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은 대권을 잡고 서울시장을 잡고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끌어내리는 어떤 그런 실질적인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한지를 살펴봐야 돼요. 자기들 그냥 평소에 기분 내는 대로 하고 다니는 얘기 정치인들이 같이 해주길 바란다면은 그거 신나게 해보셨잖아요, 태극기 집회에서. 근데 그렇게 나 세상 안 바뀌잖아요. 오히려 더 악에 바치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 지점에서 굉장히 좀 전략적인 판단들을 하셔야 된다. 자, 김종인 비대위에 대해 가지고 불만이 이렇게 높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스물스물 이제 사기 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예, 어떤 사기냐면은, 자, 김종인 비대위 입장에서는 얘는 선거 부정 담론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 그 음모론에 빠져들면 안 된다는 그런 관점이잖아요. 근데 보면은 꼭 이제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와 각을 세우는 과정 중에서 힘을 얻기 위해 가지고 아주 약삭 빠른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할 거냐면요, 내가 김종인 비대위 몰아내고 뭐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겠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신나게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나중에 재검표에서 망신당하고 이러면은, 그러면은 51% 이상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서울시장이나 대통령 선거 당선되는 게 가능할지, 그건 물론이고 시의원 하나 어디 당선시킬 수 있을지. 앞으로 임진왜란에 비교해보자면은 그 선조가 임진왜란 빨리 끝내고 싶어가지고 계속 신하들한테 압박한 게 뭐냐면은, 야, 이순신은 맨날 이기는데 왜 거기 쳐들어오는 것만 막냐. 부산이 일본 그 당시에 본진이 되었으니까 일본군 본진이 된 부산포를 쳐가지고 한 방에 끝내면 되는 거 아니냐 했던 이순신 했더니만은, 지금 우리 실력 갖고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절대 부산으로 출장할 수 없다, 한산도 견내량만 틀어막고 있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하고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막 이제 선조가 이제 열받아가지고, 아씨 이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제 간신배가 나타나죠. 원균. 저에게 삼도수군 통제사를 주면은 나는 부산 때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한 방에 끝낼 수 있다. 선조 입장에서는 그래, 내 비위에 맞는 사람이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이순신 자르고 이제 원균을 이제 집어넣었더니만은, 원균이 하자마자 자기도 잡아봤는데 부산 가면 안 될 것 같아 이랬는데, 자기가 해놓은 말도 있고, 선조가 더 화를 내니까 결국에는 부산으로 다 이제 함대 끌고 갔다가 몰살 당하잖아요. 지금요, 김종인 비대위를 흔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양심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그 업기 위한 동력으로 뭐 선거 부정 담론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 강경보수 중에서도 굉장히 좀 음모론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랑 결탁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만약에 뭐 운 좋아서 그 사람들의 힘으로 당권을 잡는다 하더라도요, 나중에 원균같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가가지고 한 대 다 물에 쳐박고 나중에 이제 다시 키우려면은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움직임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저는 이런 사람들 나타나서 얘기하면은 다들 제지를 해야 됩니다. 예. 굉장히 이제 나쁜 마음을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 물론 정치인은 권력을 잡기 위해 가지고 움직이는 존재지만은, 문재인 대통령 보십시오. 그 권력을 어떻게 잡느냐? 결국에는 자기가 조직화된 노조라든지 이런데, 예? 그런데 힘을 빌려가지고 집권하다 보니까, 집권하고 나서도 그런데 휘둘리잖아요. 계속 페미니스트한테 휘둘리고, 이렇게 상황이 되니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갑니까? 당선은 됐겠지만은. 그러니까 저는 당권도 마찬가지다. 몸에 안 좋은 방식으로 어쨌든 집권을 해가지고 당이 제대로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저는 김종인 비대위의 어쨌든 목적 자체는 51%까지의 확장성을 가지는 것이고, 그 과정 중에서는 좀 그런 지방방송 꺼졌으면 좋겠다.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입니다. 대안이 누군데요? 예, 대안이라고 해봤자 제 생각엔 전부 다 강경보수적 메시지 내는 사람들일 텐데, 그 전부 다 영남 의원들일 테고, 그 사람들 와가지고 서울에서 상계동은 진짜 그 사람들 절대 당선 안 되고요. 강동구라도 당선되나 보십시오. 그런 사람 올라가지고 그런 메시지로. 결국 집권하겠다는 생각 없이 지방정권 할 거면 계속 그렇게 하고, 집권을 해서 대통령도 잡고 서울시장도 잡아가지고 대한민국 좋게 바꾸고 싶은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당 흔들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런 식으로 당을 영남정당화 시키잖아요? 그럼 그 공간을 비집고 윤석열 총장 같은 사람이 제3지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당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는 근시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앞으로 당권을 잡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에서 우리 생생정치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만약에 우리 당 당원이 있으시다면은 이런 움직임들은 강하게 비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요즘 이제 드디어 이제 갈 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퇴임을 얼마 안 남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감찰이라는 걸 이렇게 많이 오남용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추미애 장관이 하는 감찰이라는 게 뭔지 살펴보시면은, 옥중서신 같은 거 이제 범죄자가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투서하고 언론에 나오고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죄악시하면서 감찰을 지시해요. 예, 그래가지고 범죄자 수사하던 검찰팀이 와해돼가지고 다른 사람도 대체됩니다.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자, 이 모든 걸 봤을 때 이득을 본 사람 누구냐? 단 한 명이에요. 그 수사받던 범죄자예요. 나에 대해 제일 잘 알고 나를 지금까지 속속들이 캐면서 수사하던 검사들이 다 좌천되고 날아갔어요. 그러면 범죄자는 제일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어떤 범죄자한테 놀아나는 법무부의 행태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좀 아쉽다, 안타깝다와 더불어 가지고 이제 화가 나기까지 합니다. 아마 우리 많은 국민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요. 이게 지금 이제 그 옥중서신과 감찰이라는 아주 특이한 조합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검찰 공격인데, 이게 공수처라는 제도로 탄생하게 되면요, 아예 그냥 대놓고 할 겁니다. 옥중서신을 써가지고 공수처에 넘겨요. 그래 공수처는 검찰 들이치고 수사받고, 예? 범죄자 수사하는 도중에 자기가 수사를 받아요, 검사가.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이 검찰개혁이 공수처 설치다.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 가까이 왔다, 이런 생각하면서 빨리 추미애 장관이 자리를 그만두도록 국민들이 좀 많은 의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